영화, 드라마, 소설, 또 동화 등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도 이 코너를 진행을 해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뭘까요?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선균 그리고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뭔가 잔잔한 울림으로 이렇게 큰 감동을 준다라고 평을 받는 그런 작품인데 작품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요. 이제 이선균 씨가 이제 안전제일주의의 40대 중반 그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이 건축 구조 기술사 박동훈 씨는 이제 모험을 정말 싫어하고 안전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살의 이지안이라는 아이유를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점점 삶의 이 치유를 하는 여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제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아주 짜임새가 좋고 그리고 또 아주 치명적인 악역, 완벽한 악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캐릭터들의 어떤 그러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몰입이 더욱더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 처음 초입부에는요, 조금 무거운 배경이고 또 사람 그 캐릭터마다 굉장히 침울하고 어려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다가 이제 이후에 서로 간의 깊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어떠한 희망을 가져가는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작품이 모든 남자들의 인생 드라마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결정적 장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법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정적 장면 공개하겠습니다. 이지아는 박동훈이 회사를 그만두게 할 만한 점을 찾기 위해서 박동훈의 핸드폰에 몰래 이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의 일상을 도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타인 간 대화의 도청, 이거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타인 간 대화 도청하는 것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는데요. 이거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행위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이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 검열을 하거나 정기통신을 감청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제공을 하거나 또 이제 여기 부분인데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이제 녹음이나 청취, 타인 간의 대화를 이제 녹음이나 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 곧바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공무원 같이 신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사유가 공무원 자격에 대한 결격이나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이 개인에 대해서 미치는 삶의 영향이 매우 큰데요. 이제 정리해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대화를 감청하거나 녹음하는 거 이거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지금과 같이 이러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뭐 이렇게 몰래 녹음기 가지고 가서 뭐 녹음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래 타인의 대화를 내가 녹음을 하면 안 된다, 도청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이 됐던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통신비밀 위반 사례를 좀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의 어떤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 게시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 게시글이 상당히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관련된 그 게시글과 관련된 오픈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어떤 사람이 그 글은 정말 어떠어떠하다라면서 작성한 사람을 이제 명예훼손하다시피 모욕하다시피 오픈 채팅방에서 비난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 그 모욕을 한 오픈 채팅방에서 자기를 지적한 그 게시글 작성자가 그 상대방 회사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찾아가 당신 직장 상사를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직장 상사를 불러서 정말로 직장 상사 방에 들어가서 막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가 사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자기 회사를 찾아온 거 사실 좀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 방에서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이제 조금 오해하신 나머지 비밀로 타인 간의 대화, 그러니까 상사 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SNS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모욕 행위와 그다음에 지금 그 녹음한 행위 두 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벌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벌금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실형이 나오는 혹은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벌금이 나왔느냐 이 부분은 이제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오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사정이 좀 참작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이러한 실형이 선고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경미한 사안에서는 선고유예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행유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결정적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장면은 사회적으로도 꽤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채업자 아버지를 둔 광일이 채무자인 이지안을 폭행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광일이 극중에서 지안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하고 뺨을 때리는 이 폭력적인 성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이 좀 연상이 된다라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은 당연하고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라는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거를 고소까지 한다는 것이 좀 참아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행위에 치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하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종류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정신적 폭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폭언이나 겁박을 해서 굉장히 상대방의 정신을 압박하고 뭐 예를 들면 헤어지자 아니면 내가 당신이 나랑 계속 사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자해, 나 죽어버리겠다, 살해 협박 아니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살해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행위도 어떤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이 돼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몸을 밀치거나 또 이렇게 뺨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탁 끼얹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폭행죄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범죄인데요. 연인 간에 하더라도 뭐 부부 간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 한국에 연인이라면 부부도 아니고 정말 자유의 의사로 서로 사귀는 관계인데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는 성범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로 보이는 것 중에 이제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촬영했다가 협박을 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막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고요. 정말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 협박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하고 그 또 특별법 위반 중에 카메라 등을 위한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데이트 폭력의 뭐 종류라든지 어떤 경우가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장면으로 좀 돌아가서 극 중에 이렇게 광일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이제 그 광일의 행동은 참 나쁜 행동입니다. 그거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단순 폭행죄는 아까 말씀드린 유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아까 물 뿌리고 이런 거를 넘어가지고요.
칼이나 아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더 강한 처벌인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 가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해, 그러니까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이제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관계와 같은 성추행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서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중에서 성범죄가 성립되고 상해죄가 있다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극 중에서 광일이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을 현실 세계에서 벌인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정적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지안과 이 지안을 길러준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할머니와 지안이 대화하는 그 장면, 참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었어요. 지안이가 중학생 때 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사채비만 잔뜩 남겨두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극 중에 이지안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모의 빚을 물려받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지안이라는 극중 인물이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그보다 더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이 법적으로 민법에는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미성년자와 할머니가 이러한 채무를 무담하게 된다면 정말 그 공공한 삶에 처하게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 재산 중에 전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 그러면 아예 상속 포기, 즉 상속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체 재산의 내역과 채무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중에 채무와 유증이 다 변제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그러한 조건일 때만 상속을 받겠다라는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미성년자인 이지안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현실에서 발생했다면 사실은 방법이 좀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 그런데 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11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미성년자가 사망한 이내에 3개월, 매우 짧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시점에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알면 그때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어떤 제도적인 안전 장치를 좀 더 보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법 시행이 된 이후에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 미성년자가 그때 당시에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미성년자였거나 아니면 법 시행 이후에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은 그 미성년자였을 때의 사망 시점의 그 채무 초과 사실을 성년이 된 이후에 몰랐다면 소급해서 적용해주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꼭 좀 본회의를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법무부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극중의 이지안 같은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함께 했습니다.